야, 노인네. 거기서 뭉그적거리지 말고 좀 비켜봐. 날카롭고 무례한 목소리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평화로운 오후를 칼날처럼 갈랐다. 9월의 햇살은 아직 따스했고 공원 안은 여유와 한가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기판 위에서 장군을 외치는 소리,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낮은 웃음소리, 비둘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든 평온한 교향곡. 그 교향곡에 불협화음처럼 끼어든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염색한 머리, 헐렁한 셔츠 사이로 보이는 조잡한 용 문신, 값싼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를 뒤섞어 풍기는 젊은 남자 대여섯 명,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가장 목소리가 크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곽철용. 이 일대에서 좀도둑질과 시비 걸기로 유명한 동네 양아치였다. 그의 표적이 된 이는 박민수 씨였다. 일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보낸 그는 은퇴 후 이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건가? 곽철용이 과장되게 웃었다. 주변의 무리들도 따라 웃었다. 여기 할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 좀 써야겠으니. 그 무거운 엉덩이 좀 빨리 치워보시라고. 귀가 어두우신가?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다. 그늘이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뿐이다. 공원에는 빈 벤치도 많았지만 그들은 굳이 약해 보이는 노인을 괴롭히는 것에서 시시한 우월감을 느끼는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박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젊은이들과 시비를 벌여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맞은편, 바둑판 너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희.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할머니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애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너무나 평범해서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양아치 무리도 그녀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박민수 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힘없는 노인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무언가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둑판 위를 조용히 응시하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곽철용 무리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물의 재원을 파악하는 계측기처럼 혹은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는 야생동물처럼 지극히 객관적이고 냉철했다. 시선은 곽철용에게서 시작해 그의 뒤에 있는 4명의 동료에게로 옮겨갔다. 1명, 2명, 3명, 4명, 총 5. 리더 격인자의 체격이 가장 크지만 하체가 불안정하다. 나머지들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겁쟁이들, 무기는 보이지 않는다. 주변 민간인과의 거리는 약 5m, 출구는 3방향. 이 모든 분석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끝났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지울 수 없는 습관이었다. 곽철용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박민수 씨를 향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왜요? 할아버지, 억울해요.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든가. 근데 경찰이 오기 전에 이가 몇 개쯤 부러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박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흘깃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불필요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공원의 평화는 깨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약자를 향한 비겁한 폭력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이선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곽철용의 손가락이 박민수 씨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마지막 한계선이 넘었을 때만 움직였다. 그리고 그 한계선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난 작은 섬과 같았다. 이선희와 박민수. 두 노인은 거의 1시간 동안 말없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바둑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였고 명상이었으며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우정의 확인이었다. 박민수 씨의 검은 돌이 이선희의 흰 돌, 대마를 위협하며 파고들 때 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다. 이선희는 그저 옅은 미소로 응수하며 자신의 찻잔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 흰 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신의 한 수였다. 박민수 씨는 탄성을 내뱉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의 낙담한 표정을 보며 이선희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며.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평화. 하지만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곽철용 무리의 등장은 마치 맑은 연못에 던져진 진흙 덩어리와 같았다. 그들은 박민수 씨에게 시비를 걸기 전부터 이미 공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금연 구역이라는 팻말 바로 아래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워대며 연기를 뿜었고 그 연기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젊은 엄마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욕설을 섞어가며 시끄럽게 떠들었고 그 소리에 놀란 비둘기떼가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몇몇 어르신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지 못했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아나무인 격의 태도는 보통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종류의 문제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암묵적인 무관심 속에서 양아치들의 오만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 박민수 씨에게 그들의 이빨이 향한 것이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이선희만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적으로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다. 걱정스러운 듯 혹은 조금은 무서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봄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캔이었다. 곽철용, 20대 중반에서 후반, 신장 약 180cm, 체중 약 85kg. 상체에 비해 하체가 부실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주먹을 쥘 때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싸움의 기본조차 모른다. 위협적이지만 실속은 없다. 그 뒤에 4명, 한 명은 마른 체형에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주위를 살핀다. 겁이 많고 무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크지만 움직임이 둔하다. 힘은 좋겠지만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둘은 특징 없는 전형적인 동조자들. 리더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도망칠 유형이다. 그녀의 눈은 주변 지형으로 옮겨갔다. 벤치, 나무, 쓰레기통, 장기판,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무기 혹은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 박민수 씨의 위치, 양아치들과의 거리, 주변 민간인들의 밀도, 이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3차원 지도처럼 그려졌다. 이것은 공포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상황 분석이었다. 위험 평가, 변수 통제, 최적의 해결책 도출. 이것은 그녀가 군에서, 특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수없이 반복했던 생존의 프로토콜이었다. 중령 이선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모든 세포에 각인해 놓은 본능이었다. 전역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본능은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고요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민수 씨가 위험에 처한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던 상사의 동생이었고 이제는 혈육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섣부른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녀는 기다렸다. 상대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를.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만 하는 명백한 그 순간을 곽철용이 박민수 씨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선희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이완된 상태였지만 발끝의 신경은 이미 땅을 박차고 나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곧
이 조용한 공원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터였다. 곽철룡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본래 깊은 생각이란 것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힘과 허세,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눈앞의 늙은이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기는 뒤틀렸다. 아버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가 짜증스럽게 외치며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박민수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평생을 책상 앞에서 보낸 노인의 몸은 힘없이 뒤로 밀려났다. 균형을 잃은 박민수 씨가 비틀거리며 벤치 뒤로 넘어질 뻔했다. 훅! 그의 짧은 비명과 함께 정성껏 두었던 바둑판이 벤치에서 떨어졌다. 플라스틱 바둑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흑돌과 백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차르르륵 맑고 차가운 소리를 내며 돌들이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굴러다녔다. 1시간 넘게 이어졌던 두 노인의 고요한 세계가 그들의 우정이 담겨있던 작은 우주가 무례한 폭력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흩어지는 바둑돌들을 보며 박민수 씨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공포였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깬 것은 이선희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서두름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앉아있어 뻐근한 몸을 풀기라도 하듯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고요해서 흩어진 바둑돌들이 내는 소음 속에서 오히려 기이한 침묵의 중심처럼 보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주저앉은 친구 박민수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괜찮으십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친구의 안전을 확인한 이선희는 비로소 곽철룡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젊은이들, 거기까지가 좋겠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또렷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소란스럽게 낄낄대던 곽철룡, 무리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딘가 어색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곽철룡이었다. 그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뭐야? 이 할망구는 방금 뭐라고 뱄어? 그의 말이 신호탄인 것처럼 뒤에 있던 무리들도 다시 시끄럽게 웃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박민수 씨가 아닌 이선희에게로 완전히 고정되었다. 먹잇감을 바꾼 맹수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대신 혼내주게요. 웬 참견이야. 되게 영감님이나 잘 챙기시지. 무리의 일원 중 하나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그는 이선희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할머니, 영웅놀이는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예요. 뼈 부러지기 싫으면 어서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끓이세요. 냄비 태우겠다. 된장찌개라는 말에 폭소가 터져나왔다. 여자. 그리고 늙은이라는 두 가지 편견이 결합된 가장 저급한 형태의 모욕이었다. 그들은 이선희가 겁을 먹고 울먹이거나 최소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세상의 법칙이었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두려워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선희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다. 마치 그들의 모욕적인 말이 다른 세상의 언어인 것처럼.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변함없이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라고 묻는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양아치들의 신경을 긁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롱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리더인 곽철룡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 여자가
감히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야, 할망구, 귀 먹었어. 아니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 곽철용이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값싼 향수와 니코틴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이선희의 바로 앞에서 거리를 좁히며 내려다보았다. 키 차이 때문에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그는 이것으로 그녀가 겁을 먹을 것이라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좋은 말 할 때 꺼져. 다치기 싫으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시비를 넘어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와 있었다. 공원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곽철용은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세계에서 힘의 서열은 절대적이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자신이. 이렇게 작고 늙은 여자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단순한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할망구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그는 이선희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어 강하게 밀쳤다. 자신의 힘이라면 이 늙은 여자는 종잇장처럼 나가떨어져 바닥을 구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대든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싶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가 예상했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선희는 넘어지지 않았다.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곽철용이 가한 충격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에 흡수된 물처럼 그녀의 몸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렸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일반적인 노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균형 감각과 하체의 힘이었다.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곽철용 자신이었다. 그는 마치 단단한 벽을 민 것 같은 반동에 자신의 손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황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뭐지 이 할머니, 돌덩이인가? 그 순간 곽철용은 보았다. 이선희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까지 그녀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희미한 미소. 혹은 무표정이라고 생각했던 평온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마지막 한 조각의 온기마저 증발해버린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자애롭고 깊이를 알 수 없던 그 눈은 이제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표적을 분석하고 위협 요소를 판단하는 극도의 냉정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기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일었다. 곽철용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동료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도 멎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토끼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맹수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박민수 씨는 숨을 죽였다. 그는 이선희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아직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훈련장에서 부하의 기강을 바로잡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임무와 규율만이 존재하는 중령 이선희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곽철용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자존심과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다.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 늙은 것이.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이선희의 낡은 등산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오늘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것이 마지막 선이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돌이킬 수 없는 선. 박민수 씨의 어깨를 밀쳤을 때. 그것은 비겁한 폭력이었다. 바둑판을 엎었을 때. 그것은 무례한 행패였다. 이선희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것은 저급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멱살을 잡은 이 행위는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것은 중령 이선희의 영린 니린을 건드린 행위였다. 멱살을 잡힌 순간 이선희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곽철용이 잡아당기는 대로 순순히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고개가 살짝 숙여졌다. 곽철용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꼴 좋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제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용서해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숙여졌던 이선희의 고개가 번개처럼 들렸다. 그녀의 입이 열렸고 그 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선을 넘었다. 애송이.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은 오직 곽철용뿐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곽철용의 귀에 선을 넘었다. 애송이라는 말이 꽂혔지만 그 의미를 뇌가 처리하기도 전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의 소나귀에 잡혀있던 이선희의 몸은 마치 버들가지처럼 유연했다. 하지만 그 유연함 속에서 그녀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릿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마치 나비가 꽃에 앉듯 깃털처럼 가볍게 그녀의 손이 곽철용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의 손목 위에 얹혔다 얹혔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니, 전부가 아니었다. 얹히는 듯했던 그녀의 손가락들이 뱀처럼 그의 손목을 감았다. 주름지고 나이 든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확성과 힘으로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그의 손목뼈와 신경이 지나는 가장 취약한 두 지점을 정확히 찾아 눌렀다. 곽철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짧은 신음뿐이었다. 그 순간 이선희의 손목이 아주 미세한 각도로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였다. 오두둑. 살과 뼈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곽철용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유리 조각 수천 개가 신경을 타고 올라와 뇌를 직접 찌르는 듯한 격통이었다. 그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풀렸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몸을 구부렸다. 그의 강인해 보이던 몸은 고통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공원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멎었다. 장기 두던 노인도,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심지어 곽철용의 뒤에 서 있던 4명의 동료들조차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곽철용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작고 늙은 할머니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건장한 청년의 손목을 단숨에 꺾어버렸다. 그것도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로. 그들의 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마치 코끼리가 개미에게 한 방에 쓰러진 것을 보는 듯한 현실과 상식의 붕괴였다. 이선희는 고통스러워하는 곽철용을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 그의 상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곽철용은 속수무책으로 그녀의 얼굴 앞으로 끌려갔다. 두 사람의 얼굴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곽철용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빙하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낯선 존재가 있을 뿐이었다. 이선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곽철용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707부대에서는 이걸 태도 교정이라고 부른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교범을 읽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703부대. 곽철용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아니, 군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이름. 특전사 중의 특전사. 국가급 대테러 부대. 살아있는 인간병기들의 집단. 그 이름이 눈앞에 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이선희의 말이 이어졌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 더 심화된 교정을 받아보고 싶나? 애송이. 애송이. 아까 들었던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그의 고막을 후려쳤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애송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곽철용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손목의 고통은 이제 두 번째 문제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성깔 있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전설 속에나 존재할 법한 무언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과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더의 처참한 비명은 곽철용의 무리에게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형님이 저 약해 빠진 할머니에게 단 한 방에라는 세 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충격이 가시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굴욕감과 맹목적인 분노였다. 그들의 체면이, 그들이 동네에서 쌓아 올린 하찮은 위신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과 이 상황을 폭력으로 뒤엎어버리고 싶다는 원시적인 충동뿐이었다. 이 미친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그는 겁이 많았지만 무리 속에서는 용감해지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이선희를 향해 무작정 달려들었다. 우리 형님을 건드려 죽여버려? 그의 고함이 신호탄이 되었다. 나머지 세 명도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그들의 공격에는 어떤 전략이나 계획도 없었다. 그저 분노에 몸을 맡긴 채 저 늙은 여자를 붙잡아 찢어발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4명의 성인 남자가 1명의 노인을 향해 사방에서 포위하듯 달려드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이선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먼저 아직도 손목을 잡고 있던 곽철용을 처리했다. 그녀는 그를 무기처럼 휘두르거나 던지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잡고 있던 손을 툭 하고 놓아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무심한 동작이었다. 개호헉. 곽철용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벤치를 향해 고꾸라졌다. 그는 이미 싸움의 변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고통에 신음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이제 전장은 깨끗해졌다. 이선희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4명의 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권투 선수처럼 가드를 올리지도 쿵후 영화처럼 화려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양손을 편안하게 내린 채 어깨에 힘을 빼고 살짝 무릎을 굽혔을 뿐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어떤 방향으로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자세. 가장 먼저 그녀에게 도달한 것은 아까 소리를 질렀던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크게 주먹을 휘둘렀다. 궤적이 뻔히 보이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공격이었다. 이선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체만 살짝 오른쪽으로 비틀었을 뿐이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이선희의 오른팔이 움직였다. 그녀의 팔꿈치가 전광석화처럼 솟구쳐 앞으로 쏠린 남자의 턱 밑, 정확히는 턱 관절과 귀밑샘이 만나는 급소를 가격했다. 뿅! 근육이 아니라 뼈와 신경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치명적인 소리가 났다. 끝!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이 뒤집혔고 뇌가 보내는 모든 신호가 순간적으로 끊겼다. 그는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1명이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자 나머지 3명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달려오던 기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곰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덮치려 했다. 힘으로 찍어 누를 생각이었다. 이선희는 이번에도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향해 반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덮쳐오는 그의 육중한 몸을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그의 달려드는 힘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깃과 팔을 붙잡고 발이 그의 발목을 거는 순간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었다.
유도의 밧다리 우리기, 오소토가리와 흡사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공, 거대한 몸집이 공중에서 반 바퀴 돌아 등이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혔다. 공원의 바닥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남자는 뱃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고통의 숨을 헐떡이며 몸을 뒤틀었다. 갈비뼈 몇 대는 나갔을 것이 분명했다. 순식간에 2명이 더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2명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2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료의 복수를 외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이었다. 2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 명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등을 돌려 공원 출구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비겁했지만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선희의 전장에서 허락 없는 퇴장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는 남자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아까 엎어진 바둑판에서 흩어져 나온 검은 바둑돌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 굴러와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지도 않은 채 발끝으로 그 돌을 가볍게 툭 찼다. 바둑돌이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공중에 뜬 바둑돌을 가볍게 낚아챈 그녀는 엄지와 중지로 돌을 잡고 마치 딱밤을 때리듯 손가락을 튕겼다. 빙!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작은 검은 점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총알처럼 날아갔다. 약 10m 앞에서 전력으로 달리던 남자의 입에서 괴상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허공에서 꺾이더니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남자는 오금, 즉 무릎 뒤쪽에 힘줄과 신경이 모여있는 부분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선희가 튕긴 바둑돌이 정확하게 그의 대퇴이둑은 힘줄을 타격한 것이다.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밀 타격이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다. 그는 도망치지도 달려들지도 못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광경들, 동료들이 종잇장처럼 쓰러지고 심지어 작은 돌멩이가 무기가 되어 도망치는 동료마저 쓰러뜨리는 모습은 그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바지에 축축한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방광을 풀어버린 것이다. 희극, 살려주세요.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선희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이를 마무리하려는 듯한 무감정한 표정뿐이었다. 그녀는 무릎 깔고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남자는 전기라도 통한 듯 움찔했다. 스스로 넘어진 것은 스스로 일어나야지. 나지막한 목소리.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그의 팔 하나를 등 뒤로 꺾어 가볍게 제압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 관절이 탈골되었다. 남자는 짧은 신음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이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공원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람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바닥에 쓰러진 5명의 남자들이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뿐이었다. 손목이 꺾인 곽철용, 턱에 팔꿈치를 맞고 기절한 마른 남자, 바닥에 내리꽂혀 숨을 헐떡이는 덩치, 바둑돌에 다리 힘줄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남자, 그리고 어깨가 탈골된 채 엎어져 있는 마지막 남자까지 5명 모두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모든 공격은 급소를 노렸지만
그 힘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딱 거기까지만 사용되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폭력이 아니라 수십 년간 훈련된 전문가의 완벽한 기술이자 절대적인 힘의 통제였다.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기판을 앞에 둔 노인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작고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이선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고 입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등산복 소매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묻은 듯 손으로 가볍게 툭툭 털어낼 뿐이었다. 그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5명의 남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에도 이선희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5명의 건장한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조용히 친구 박민수 씨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형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이전의 부드러움이 돌아와 있었다. 박민수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그녀를 알고 지냈지만 오늘 본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다. 늘 온화하고 조용했던 친구의 모습 뒤에 저런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선희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저기 앉아 계십시오. 그녀는 박민수 씨를 근처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양아치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고통에 신음하는 한심한 패배자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경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처리해야 할 상황일 뿐이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여전히 멀찍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120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선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기운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이선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낡고 투박한 버튼식 2G 폴더폰이었다. 요즘 세상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식 모델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고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벨10이나 맥19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연락처 목록 가장 위에 저장된 아주 특별한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입니다. 이선희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박민수 씨에게 말할 때와는 180도 달랐다.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지극히 공식적이고 건조한 톤이었다. 본인, 예비역 육군 중령 이선희 전 여군 특전사 소속. 수화기 너머의 군인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예비역 중령. 그것도 여군 특전사라는 말의 무게는 현역 군인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충성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재 위치. 종로구 탑골공원, 공공질서 문란 행위 발생, 대상 5명. 모두 제압 완료, 부상 상태 경미함.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했다. 마치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지휘관 같았다. 제압 완료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의 헌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관할 경찰에 공조 요청하겠... 아니... 이선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경찰은 필요 없다. 귀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네, 하지만 중령님. 민간인 사건은 경찰 관할... 이선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 안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들은 단순 민간인이 아니다. 군의 위신을 모독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양아치들은 그녀가 군인인 줄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선희가 내리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넘겨 그들이 며칠 구류를 살거나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걸맞은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병이 필요했다. 대상자들이 군 관련자입니까? 그럴 예정이다. 이들 중 하나가 내 군번줄에 손을 댔다. 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및 폭행 미수. 이걸로 충분한가? 그녀는 목에 걸려 있지도 않은 군번줄을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분합니다. 중령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수고하라. 덜각. 이선희는 통화를 마치고 폴더를 닫았다. 그 모든 대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짧은 통화 내용을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던 곽철용과 그의 무리 몇 명이 어렴풋이 들었다. 중령, 특전사, 그리고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마지막 한 단어. 헌병, 경찰이 아니었다. 군대의 경찰, 군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헌병이 온다는 말이었다. 곽철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들은 그저 재수없게 힘센 할머니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도 최정예 부대 출신의 중령을 건드렸다. 자신들의 하찮은 인생이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선희의 짧은 통화가 끝나고 약 3분쯤 지났을까. 공원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흔한 경찰차의 에엥 하는 소리였다. 구경꾼들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리라. 하지만 곧이어 그 소리에 낮고 육중한 전혀 다른 종류의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군용 차량의 경광등 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공원 입구로 쏠렸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관할 파출소의 순찰차였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젊은 경찰관은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눈앞의 광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건장한 남자 5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그 주변을 수십 명의 구경꾼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한 명이 서 있는 기묘한 대치 상황. 그들은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선생님, 여기서 무슨 일이...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이선희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끽!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짙은 국방색의 군용 지프 차량 한 대가 순찰차 뒤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량 문에는 헌병이라는 2글자와 함께 수도 방위사령부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차량에서 군기가 바짝 든 헌병 3명이 신속하게 뛰어내렸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어깨에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그는 파출소 경찰관들처럼 어리둥절해야 하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인파를 훑었고 곧장 이선희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공원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장면이 펼쳐졌다. 헌병대위는 이선희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김진수명 받들고 왔습니다. 중령님, 그의 목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우렁찼다. 중령님이라는 호칭에 주변의 모든 수군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특히 처음 상황을 파악하려던 젊은 경찰관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굳어버렸다. 저 할머니가... 중령님, 이선희는 경례를 받지 않고 그저 고갯짓으로 답했다. 수고가 많다. 김대위? 아닙니다. 헌병대위는 경례를 풀고 바닥에 널브러진 양아치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물었다. 이 자들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위의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헌병이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경찰관들처럼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신음하는 양아치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아, 아파요, 이거 놔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군인들이 와서 이래? 그들의 저항과 애원은 헌병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헌병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곽철용이 이선희를 향해 절규했다. 할머니, 아니, 중령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선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명의 양아치들이 모두 군용지프에 처박히고 김대희가 다시 한번 이선희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중령님, 이 자들은 군형법에 의거 군인 모욕 및 폭행 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하여 엄중히 다스리겠습니다. 다시는 사회에 나와 이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에 실린 섬뜩한 무게를 양아치들은 아마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될 터였다. 헌병 차량이 떠나고 경찰차도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철수했다. 맹수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구경꾼들의 두려움이 풀렸다. 그들은 감탄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이선희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놈들은 혼쭐이 나야 돼. 하지만 그 모든 찬사 속에서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박민수 씨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힘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준 오랜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선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이선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그저 평범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폭풍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지나가 버리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다. 헌병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공원에 묶여있던 시간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영웅적인 노부인이 된 이선희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정말 멋지십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그런 놈들은 아주 싹을 잘라야 합니다. 혹시 정말로 특전사 출신이세요? 질문과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선희는 그들의 영웅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그저 친구와의 평화로운 오후를 되찾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는 박민수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아까의 난동으로 바닥에 흩어진 바둑돌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구르는 차가운 돌들을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아냈다. 그 모습을 본 박민수 씨도 그리고 주변의 몇몇 다른 노인들도 말없이 다가와 바둑돌을 줍는 것을 도왔다. 시끄러운 찬사 대신 조용한 행동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다. 곧 흩어졌던 흑돌과 백돌이 모두 바둑통 안으로 돌아왔다. 깨졌던 작은 우주가 다시 복원되고 있었다. 이선희는 바둑판을 다시 벤치 위에 바로 놓고 돌들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박민수 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박민수 씨의 눈빛은 복잡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방금 목격한 경이로운 모습에 대한 낯설미 공존하고 있었다. 선희야,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조용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이선희는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제가 조용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인 건 맞습니다. 형님. 그녀의 대답에 박민수 씨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선희가 말을 이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두던 바둑 제가 거의 이겼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서 마무리하시지요. 그녀의 태연한 말에
박민수 씨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선희였다. 군복을 입은 중령도, 양아치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무술의 고수도 아닌, 그저 자신과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하는 오랜 친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둑판 앞에 다시 앉았다. 두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탁! 탁! 바둑돌이 판 위에 놓이는 맑은 소리가 다시 공원에 울려 퍼졌다. 저녁 노을이 공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공원은 다시 원래의 평화를 되찾았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전환. 진정한 힘은 근육이나 요란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규율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조용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선희 중령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 잠시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꺼내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중령 이선희가 보여준 참교육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나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